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파력이 기존보다 70%나 강하다고 알려져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지내는 고령층 1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에 대비해서 초저온 냉동고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이어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보호사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없고 환기마저 어렵다 보니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비싼 이자로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가게를 빼앗는 코로나 샤일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표 번호로 건 전화를 가로채서 직원인 것처럼 속인 다음 돈을 뜯어내는 식의 신종 금융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세미 한파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라도 서쪽 지역과 제주도 일부 산지에는 많게는 30cm가 넘는 눈도 예상됩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추천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중립성을 지킬 후보가 없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이어가는 유흥업소들, 어제 오늘만은 아닌데요. 올해 마지막 주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센데 이보다도 1.7배나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30, 40대 어른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지난 22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열이 났습니다.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확진 직후 곧바로 격리시설로 갔기 때문에 추가 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승한 그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영국에서 들어온 80대가 어제 숨졌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가족 3명도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못 오게 하는 걸 일주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입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끝날 때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모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대서양의 섬에서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위스의 스키장에선 격리를 시켜놨던 영국인 200명 정도가 달아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스키 장비를 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습니다. 이곳 스키장엔 사회적 거리 두기란 없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에서 격리 중이었던 영국인 수백 명이 달아난 겁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스위스 당국은 지난 21일 이 리조트에 온 영국인 420명을 열흘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절반 정도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프랑스에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또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영국에서 돌아온 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고 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서도 영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에서도 영국에서 귀국한 부부가 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부부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국은커녕 최근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 캐나다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여성 1명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돼 일본 내 감염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23개 나라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강한 전파력이 치명적입니다. 특히 속도가 더 빠른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된 만큼 더욱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대부분이 60대 이상인데 바이러스가 고령층으로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건 물론이고 늘어날 수 있는 고령층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어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기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파력입니다. 만약에 이 전파력이 큰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파력을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파력은 1.4배에서 1.7배가 강합니다. 확진자 한 명이 전파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대 0.4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로는 확진자 한 명이 1.11명에게 전파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1.51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더라도 강한 전파력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고 사망하시게 되는 분도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역의 조치가 적용이 되더라도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의 대응 수준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커지면 취약한 건 고령층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34명이 숨졌습니다. 2주 전에는 81명, 3주 전에는 38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장 검사부터 많이 또 빠르게 해야 합니다. 예. 이 유전자 전장 검사라는 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이후 1,640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우에 전체 확진자의 10%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요. 이 자료를 축적하고 또 세계 각국과 공유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10% 정도는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 검사를 해둬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요. 그런 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전장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된 것 말고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전장 검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까?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체 바이러스 분석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해외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분석 검사를 하면야 가장 좋겠지만 확진자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를 대상으로 우선 바이러스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선 국가별 위험도를 분류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모니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거쳐오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확진자에 대해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력과 예산은 가능한 수준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병청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질문을 했고요. 예. 조만간 답변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전장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변한 돌기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부터 춤판을 벌이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 안 쓰고 10명 넘게 몸 부대끼면서 공을 차기도 합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을 찹니다. 몸을 부대낍니다. 한 풋살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공을 찼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5명 이상 개인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도 꼭 써야 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풋살장이 자율 신고 업종이다 보니까 마스크 단속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규제 대상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턱스크는 기본입니다. 입을 가리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5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니 새벽부터 연 겁니다. 해당 업체 점주는 성탄절에 문을 열은 건 맞지만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했다며 이제부턴 새벽 영업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없는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성탄절에 19,500개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612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단계를 어디만 지키라는 거예요. 한 평당 한 명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꼼수 영업은 물론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조치를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런 불법 영업의 현장과 단속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고요했던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몰래 영업하면서 방역의 틈을 파고드는 불법 업소들이 여전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어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은 꺼진 간판들이 대부분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진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몰래 영업을 이어가며 올해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흥업소가 손님을 골라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유흥사설 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손님들을 얻고 있고요. 단속이 아주 심할 때는 기존 단골 위주로만. 제보자가 지목한 사이트엔 광고가 넘칩니다. 코로나19 특별 할인을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업소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업하시나요? 네, 형님 혹시 명함 같은 거 인증 좀 필요한데. 명함이요? 같은 거. 단속 때문인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곳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보내주고 일단 여기서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을 마중 나온 남성. 숙박시설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명부 작성도 열을 재지도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맥주 안주 문제가 나오시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제 인당 18만 원씩.
숙박업소 지하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몰고 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뜨며 매일 하냐고 묻자 매일 하시나 보네 그래도. 내가 매일 연락을 하는 건 아니고 전화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빠져나온 취재진에게 접근하는 한 남성. 출근할 때가 아예 없어요. 가면 큰일 나요. 가다가 사장님들도 걸려요. 코로나 걸리고. 아니 위험하다고 단속까지 걸려버려요. 성매매를 권합니다. 9시에 이제 다 마감을 다 하잖아요. 시간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는 손님들 엄청 많아요. 거리에서도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과 해당 업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현장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얘네들이 이걸 다 막았네. 문도 잠궜습니다. 그걸 만들었네. 안에 있다는 거 확인돼? 무작정 짤 수는 없지. 통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취한 사람들이 내립니다. 실수로 올라온 손님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올라와서 진술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유흥업소를 이용하면 손님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게 확인되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저씨 불 켜요. 아저씨 불 켜요. 야 이쪽. 그거 잡아. 불이 꺼진 곳에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협정에 지민했어요? 그렇죠. 여럿이 먹고 마시던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온 현장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티를 했던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저항하는 한 남성. 여자 바꾸라고. 아니 여자 바꾸라고. 나를 X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놓고 담배도 피웁니다. 경찰은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주와 손님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며칠 했어요?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이 계속되지만 현장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역학 조사를 해도 불법업소에 다녀온 걸 숨기려 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문 닫고 비밀리에 장사하는데 명부를 어떻게 쓰나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쓰고 놀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선별진료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지금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밤을 지샌 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가지 않으려는 마음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추워집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1월 초까지 열흘 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추위를 말하는 장대 한파로 불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난로에 손을 녹입니다. 방호복 속에 두툼한 옷을 껴입습니다. 천막마다 난로가 여러 대 있습니다. 핫팩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난로나 뭐 그런 거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현장에서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취합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말하. 주말부터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9도나 높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며칠 동안 상당히 따뜻하게 오늘도 아주 가볍게 입고 나왔어요. 내일부터는 아닙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눈비가 그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는 모레부터입니다. 전국이 하루 종일 영하로 떨어집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아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13도, 중부 내륙은 영하 20도 안팎입니다.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는 내년 초까지 이어집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조금 기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뒤이어 다시 추워집니다. 열흘 이상 추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눈도 많이 내립니다. 연말 연시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내리고 난 뒤에도 추위가 이어집니다. 녹은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추위 소식에도 올해 마지막 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표는 거의 동났습니다.
아마 해돋이를 보려는 걸 텐데 전국 대부분의 해돋이 명소들은 지자체들이 출입도 막고 행사도 안 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대표 해돋이 명소 중 한 곳인 강릉 경포대 해변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엔 출입을 막는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백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붉은색 띠를 두릅니다.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등 알려진 해돋이 명소가 모두 대상입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역 해안가와 제주 지역 해돋이 명소들까지 전국 해돋이 명소가 전면 폐쇄됩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좌석은 이미 대부분 동났습니다. 수도권 해돋이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해변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돋이를 보러 못 오게 해달라는 청원글도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강원 지역에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 방역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해돋이 나들이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감염 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경제 활동도 멈춰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해 해돋이 관광 계획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접종할 대상도 100만 명 정도로 추렸습니다. 고위험군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물고 있는 고령층이 포함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접종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방역당국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중에서 보건의료 체계 기능 유지를 필요한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명 정도입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전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모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백신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적절한 곳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냉동고 250여 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 냉동고를 갖추고 있는 별도의 접종센터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고 교차 접종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볼 건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맞고 있는 만큼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면서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심각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비만이나 당뇨, 폐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됐던 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었죠. 이 증상을 과거에 겪었던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생 빈도가 예상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부작용 빈도가 많지 않다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올해 안에 2천만 명이 맞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힘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식품의약국 FDA의 전 국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he idea that we're going to get to 20 million vaccinations by the end of the year, that's probably unrealistic at this point. 예,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94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것도 빠른 속도가 아닌데 앞으로 지역 접종으로 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의료진, 요양원에 대한 접종보다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소장은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좀 여론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전망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여권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된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거나 영화관이나 경기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갈 때 나는 접종을 받았다라는 거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입증하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 업체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백신 접종자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자칫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잘 지켜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미국은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가장 어두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파우치 소장도 이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I share the concern of President-elect Biden that as we get into the next few weeks, it might actually get worse. 예,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됐지만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12월보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거친 내년 1월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명 분량을 계약하고 내년 2월 중에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식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곧 긴급 사용을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다음 주 초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성공의 공식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원래 평균 70%의 효능을 보였던 백신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러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승인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나흘 전인 지난 24일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접종이 시작된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분 구매를 계약했습니다. 모두 5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사 백신에 비해 예방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2차례 투약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며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을 확보한 우리나라로서도 해당 백신의 신뢰도 향상 문제는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The vaccine is made available at the same time to all EU countries. Our European vaccination days are a touching moment of unity and a European success story.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선 인구의 최대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불어난 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과 구치소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파고들었습니다. 사흘간 확진자가 50명이나 나온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특히 심각합니다.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한 방에서 많게는 10명 넘게 지낼 수밖에 없어서 거리 두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구로의 요양병원에서도 주말 사이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구로 요양병원 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오늘만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모두 50명이나 됩니다. 한 방 안에 10명이 넘는 성인들이 같이 삽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각 호실 내에 거실이라든지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호실 안에 12명 내지 15명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군집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집단 발생을 하게 된 경로 중에 하나로. 식사도 목욕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활동 보조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옆에서 먹여줘야 되는 친구들 싹 붙어서 봐야 되고 하니까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됐고 이런 거주인들을 가두어두는 것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꼬투 격리시키지 말고 긴급적으로 탈시설을.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에선 주말 사이 36명이나 확진됐습니다.
6인실의 좁은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요양보호사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상시 감염 관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선제 검사라고 하죠. 정기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순식간에 뚫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서울 구로 요양병원의 원장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앞에 누적 확진자는 157명이고 현재 병원에는 40여 명의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80명 정도의 환자도 병원에서 함께 격리돼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소들 요양병원의 윤영복 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통째로 격리를 하는 건 병원 자체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직원들도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사 7명에서 12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많은 이탈이 일어나서 한 명당 1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200명이었던 간병인이 현재 9명만 남아 있습니다. 치료를 담당하고 의료 인력들은 지금 14일째 집에를 가지 못하고 24시간 환자 치료에 매달려서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간병사들 대부분 나가고 많은 간병사들이 확진이 되었고 간호사들도 환자와 치료를 하다 보니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식사 및 기저귀 갈기, 체위 변경, 가래 흡인 등의 문제가 생기고 엑스레이 장비도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환자 상태 평가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병동에서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이 격리된 병동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으면서 기저귀 갈기 등 환자들 케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든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확진자 40여 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옮길 수 있는지 혹시 지자체나 방역당국에서 설명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정부는 전국적으로 153개, 수도권에는 68병상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희 담당 의료진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서인지 오늘은 많은 수의 11명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작에 빠른 이송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앞서 확진된 환자들을 다른 격리병원으로 전원했다가 완치된 환자들이 다시 우리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이건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아직 저희 병원은 불을 다 끄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도 음성 환자가 확진되고 있고 간호 인력은 번아웃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짧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력 지원을 요청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답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력 부분 역시 청와대 청원글이 알려지자 이제부터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오늘까지 간호 인력 지원은 한 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코로나 환자의 빠른 병상 배정으로 격리 이송시키고 음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의 이송이 시급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시급한 상황이군요. 미소들 요양병원의 윤영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추가 확진자가 200명 넘게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곳에서만 모두 700명이 넘습니다. 분리해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급하게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확진자들을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퍼질 때까지 도대체 교정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버스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운전기사는 흰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약 350명의 수용자들이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 등은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코로나 환자 오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500개 이상의 독방이 있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48명입니다. 대구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단일 집단 발생 규모로 세 번째입니다. 전수검사가 늦은 점도 문제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처음 직원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말, 이때는 접촉자 검사만 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직원들이 여러 번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수용자 확진자가 나온 뒤인 18일에서야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증상이 심한 확진자 1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옮겨야 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교체 대상과 예상되는 후임자들을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사표 수리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30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발표 시점 조율만 남았단 겁니다. 오늘 사표 수리될 거란 말도 있던데 혹시 언급 받으신 거 있나요? 당초 추 장관 교체는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됐으니 사표를 수리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빨라진 걸 두고는 윤 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남에선 윤 총장 징계 관련 사퇴 수습책과 함께 개각과 청와대 개편 방안도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추 장관의 후임으론 판사 출신의 3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 거론됩니다. 이어 연초에 발표될 걸로 보이는 개각에선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백신 확보 관련 비판 여론의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당에서 청와대 개편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후임자 검증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 개편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은 오늘 결정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측 후보 추천위원들은 최종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나갔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지난 10월 30일 이후 약 2달 만에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1년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 3일 정도 검토를 한 뒤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추천위원들께서는 의결을 강행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 표결에 불참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떠나자 남은 5명이 표결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야당 측 위원회 참석과 상관없이 정족수를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효력 집행 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설에 올랐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면서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26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한 차례 미뤘던 민주당이 이번엔 강행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석 의원 수 총 26인 중 찬성 의원 수 17인, 기권 의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이석수에 밀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관련 막말 등 논란이 많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후보자 역시 깊은 반성 중에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 인사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진행된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폭되기만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도 저는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채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당장 하루 사이에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마다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23.9%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발표된 조사인데 여기선 이재명 지사가 23.4%로 선두였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 8%포인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로 공개된 조사인데 조사 기관에 따라 완전히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두 기관의 조사 방법 차이에 주목합니다. 이 지사가 1등을 한 조사는 100% 전화 면접,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 대답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면 윤 총장이 1위를 한 조사는 90%가 ARS, 즉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향을 드러내기 꺼리는 보수 지지층, 이른바 샤이 보수의 표심이 ARS에 더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두 조사의 완료 시점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1위를 한 조사는 24일 오후에 조사를 마친 반면 이 지사가 1위를 한 조사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중단을 법원이 결정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어젯밤 부산 도심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차에 치이고도 달아난 멧돼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건물 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차량 전조등 불빛을 보고 달아납니다. 막다른 곳에 이르자 몸을 돌려 달려듭니다. 차량에 한 차례 부딪혔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리고 잠시 사라졌던 멧돼지는 포위망을 뚫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달아납니다. 어젯밤 10시 18분쯤부터 부산 진구 계금동과 가야동 일대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지역 재활용 사업소에서 멧돼지를 찾았습니다. 순찰차로 한 차례 들이받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정통으로 외친 게 아니고 우리가 가두려고 했는데 걔가 뭐 치고 가는 바람에. 멧돼지는 무게가 7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짝짓기를 마치고 무리에서 쫓겨난 수컷이 홀로 도심에 온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돼지가 피를 흘리면 눈이 휘쩍 뒤비져가지고 앞에서 움직이는 건 다 그냥 아주 막 떠받고 씹어버리거든요. 부산 진구는 오늘 야생동물 포획단을 보내 멧돼지를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포획단은 차에 치여 크게 다친 멧돼지가 어딘가에서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설탕 보관 창고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설탕 더미에 파묻혀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창고 벽에 붙은 설탕을 떼어내다가 덩어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식음료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설탕 보관 창고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40대 A씨가 숨지고 30대 B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식음료 업체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 창고 벽면에 달라붙은 설탕을 부숴 청소하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설탕 덩어리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몰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덩어리로 충격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수에 부검을 해가지고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고요. 사고가 난 원통형 창고는 50톤 규모로 사고 당시엔 15톤 정도의 설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또 마약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에 또 손을 댄 혐의로 1년 반 만에 다시 입건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7월 황하나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선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 뭐 이런 말씀 어떤 의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황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번 맞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또 마약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같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황 씨를 입건한 건지 이미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등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친하단 말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황 씨가 창업주의 가족일 뿐 회사 경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비혼 출산을 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아들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었는데 일본인들은 신원이 공개될 걸 우려해서 실제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을 통해 낳은 아들은 백인의 피부색에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EQ가 높은 사람을 찾았다 보니까 동양인의 정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기증해주는 것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양 사람에는 없어요. 작년 2월 도쿄에 문을 연 외국계 정자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동안 150건 넘게 정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고객 중 50%는 사유리 씨 같은 선택적 비혼모입니다. 정자 기증자의 국적은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입니다. 일본의 정자 제공자는 2018년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정자를 제공해 태어난 아이가 정자 제공자를 밝혀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긴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라도 신원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정자 제공을 꺼리기 시작한 겁니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선 기증자가 크게 줄어 2년 새 제3자의 정자 제공을 통한 시험관 시술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자 제공자는 친부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코로나 시대 불황에도 늘어난 게 있죠. 콜 나왔어요. 네, 바로 배달입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더 늘었습니다. 거의 삼시세끼 다 배달 음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을 받지 않던 곳들도 배달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식당가에서는 배달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혜원, 이자연 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콜 나왔어요. 배달 노동자가 서둘러 헬멧을 챙깁니다. 앱에 빨간 불이 떴습니다. 음식이 나온 지 이미 10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계속 오더가 들어오면 그 뒤에 시간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앞에 받은 오더까지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 식당엔 배달을 기다리는 음식이 쌓입니다. 거리두기 덕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주문은 좀 들어오나요, 요새? 매장 내 영업만 하던 곳들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취재진도 배달 주문을 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배달 앱에 들어가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40분에서 60분, 80분이 걸린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배달하고 계세요? 배달만이 답이란 말도 나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배달앱은 먼 얘기입니다. 낯섭니다. 난 나이를 먹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70년 됐어. 관리도 어렵습니다. 비디오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손님이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악플을 달 때도 있고 그러면 매장에 손님이 없어 몇 달째 적자입니다. 배달 중개를 이용하려면 수수료가, 직접 하려면 추가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장비 바구니니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죠.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뭐 수수료도 너무 높고 잠깐 임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메뉴가 배달에 맞지 않아 걱정입니다. 면이 풀어서 가거나 이제 사진에서 보내가 풀리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많이 안 좋아. 그것도 집에까지 가면 얼마나 많이 씹혀서 맛이 없지. 요즘은 금방 되는 것도 맛있네 맛없네 하는 거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손님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진짜 토요일에. 일단 가게 문을 닫는 순간 마이너스는 커지니까. 열면 열수록 손해가 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문을 엽니다. 또 적자입니다. 하루 종일에만 10만 원 받고. 외식업계는 상당수 음식점들이 포장 배달로 바꿀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정부에서 해결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습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이긴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업종이라면 매출이나 임대료가 많냐 적냐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제한 업종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에 임대료 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폐업은 막을 수 있겠다며 다행이라면서도 올 봄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만 좀 숨을 쉴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괜찮아지기만 바랄 뿐이죠. 업종별로 똑같이 주는 정액 지급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식당이 손님이 끊긴 식당과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르지 못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실제로 사업장만 내놓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다 됐더라고요. 저랑 동일한 금액을.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사실 그분들한테는 그냥 공짜 돈인 거죠.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도 이번 지원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새도 놓는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업자가 가게 2곳 이상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치의 지원금만 주는 규정을 문제 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2개, 3개 있을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5차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매출과 임대료, 실제 피해 규모 등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해서 주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꺼냈으면서도 전자파 괜찮을까 싶으시죠? 가전제품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영상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전자매트, 전기매트? 전기장판이 제일. 전기매트 이제 사려고 하는데 그런 거 걱정 때문에. 밥솥에서 전자파가 나오나요? 나온다고 하겠죠. 아, 몰랐습니다. 밥솥은 별로 못 느껴봤어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한 가전제품입니다. 다만 제품 동작 후 약 10분 정도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JTBC 김나한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오늘은 진짜 백브리핑, 뉴스 뒷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만삭의 임산부가 자가격리 기간이 덜 끝났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병원도 보건소도 산모를 위한 격리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 예정일이 다 된 산모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가족들은 그저 이렇게 뱃속의 아기에게 피말리는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만지면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진짜 하루하루가 피말라요. 그런데 정말 너무 다행히도 이 산모 그제 충남대 병원에서 3.5kg의 남자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하네요. 네, 눈을 감고 있는 아이 모습 정말 사랑스럽죠. 물론 이렇게 아기를 만나기까지 과정은 상당히 긴박했다고 하는데요. 진통이 시작되자 연락을 받은 대전 중구 보건소에서 격리 병실이 있는 병원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산모는 감염 우려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요. 음압병실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바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예정일이던 산모와 가족들은 그야말로 소중한 선물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백브리핑 해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요. 산모를 위한 코로나 전담 병원이 전국에 여전히 한 곳도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충남대 병원 측도 남은 격리 병실이 없었다면 돕지 못했을 거라 했다는데요.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이런 일 자주 생길 텐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브리핑, 가짜 댄싱 퀸입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2020 has been a challenging year for us all. A year when most of you, thanks to toilet roll shortages, have finally understood how it feels to have a predicament on the throne. 화장실 휴지 부족이라 여왕이 하기엔 좀 이상한 연설이다 싶죠? 아니나 다를까 94 고령의 여왕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고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요. 심지어 춤도 참 털기춤도 추고 심지어 책상에 올라가서도 춤을 추네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면서 여왕의 모습이 재현 배우의 모습과 겹칩니다. Is that okay? Can I have a cup of tea now?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 배우를 동원해 찍은 가짜였던 겁니다. 그럼 앞선 영상에선 어떻게 그렇게 여왕이랑 똑같았을까요? 바로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영국의 방송사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그럼 진짜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Of course, for many, this time of year will be tinged with sadness. If you are among them, you are not alone. And let me assure you of my thoughts and prayers. 네, 실제 코로나 고위험군인 여왕도 가족과 떨어져 조용한 연말 연시를 보낸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눈에 다 보인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 이렇게 훌쩍 다가오고 말았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구직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 동안 40만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한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19로 떨어진 매출입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매출이 90%가 절감이 됐어요. 하루에 많으면 6분 받을 때도 있고 3분 받을 때도 있고 손님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당장 생계가 걱정이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만 18세부터 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난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낮췄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큰 힘이 될 것 같고 좀 더 세세하게 좀 분류를 해서 정말 더 실질적인 뭐 금액 차이나 이런 걸 차등을 두고 더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 당장 내년 1월부터 4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한 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재산 소득 조회를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이게 좀 뭔가 이제 회사든 이 사회든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더 현장에서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힘든 걸 좀 알아주는 거구나. 네, 마트에서 하루 종일 물건 나르는 노동자들. 상자에 손잡이로 쓸 구멍만 뚫어줘도 숨통이 트인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상자 10개 나르면 7개는 손잡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착한 손잡이란 이름을 붙여서 더 늘리겠다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멍으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엉터리 대책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손잡이 이런 문제 생각 안 한 탁상 행정인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마트 노동자가 나르는 상자의 평균 무게는 11.4kg, 무거운 건 30kg까지도 나갑니다. 하루 동안 이런 걸 345차례 옮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별다른 손잡이 없이 상자를 들게 되면 손과 어깨,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멍 손잡이를 뚫는 것만으로 허리 부담이 10% 정도 덜 수 있고 자세도 바르게 하면 최대 40% 신체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 건강 지키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먹거리 담긴 상자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보면 벌레 같은 위생상 우려가 있으면 이 손잡이 뚫지 마라. 대신 보조도구 쓰거나 더 가볍게 포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마트에서는 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미 구멍이 뚫린 상자로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란 평가입니다. 이미 신선 제품이라고 불리는 뭐 채소라던가 과일 이런 제품들은 다 구멍이 다 뚫려서 와요. 지금도. 왜냐하면 오히려 그 물건들은 이제 구멍이 없으면 신선도가 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일반 택배들인데 우체국 택배는 지난달부터 대형 상자에만 구멍 손잡이를 도입했습니다. 벌레 관련 민원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상자에 구멍 손잡이를 만들라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 구멍 손잡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외국에는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구멍 손잡이 문제, 돈이 든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시켜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행법상 5kg 넘는 물건 들 때 손잡이 쓰게 하라는 게 사업자 의무지만 일터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구멍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진작부터 필요했던 당연한 손잡이라는 겁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조용했던 건물 입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다른 가게 안은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성탄절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고 충격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차량 폭발 사고 용의자로 현장에서 숨진 60대 남성 앤서니 퀸 워너를 지목했는데요. 5G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도구라는 음모론을 그가 믿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7일에는 현장 인근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또 다른 수상한 트럭이 발견돼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앞 차량을 들이받고 서로 부딪힌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쯤 경북 영천의 한 다리 위에서 승합차 한 대가 넘어진 뒤 뒤따라오던 차량 1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도로 표면이 얼어 있었고 안개까지 짙게 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면서 9시간 넘게 경찰과 맞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면 자해를 하겠다고 말해서 경찰은 협상팀을 보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 4층에서 유리창을 깨서 떨어뜨리고 병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지만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는 빚을 못 갚았다며 살을 떼가겠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샤일록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 10%, 연 12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가게의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은 사채업자들입니다.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돈 냈어요? 차는 어려울 것 같은데 150 맞추기가. 오늘 안 되면 그냥 가게 그 중요한 물건 빼놔요. 그 자물쇠 딴 걸로 잡을 거니까. 작은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가게 보증금은 살점과 같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미용실. 주인이 한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면 남자가 봉투에 든 10,000원짜리를 세어보는 일을 반복합니다. 사채업자가 한 달치 이자 150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미용실 주인 이모 씨는 가게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 8월 사채로 1,5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연 이자율 120%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불법 사채입니다. 신용등급이 나빠 달리 돈 빌릴 곳이 없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가게를 담보로 걸라고 했습니다. 매달 사채이자 150만 원을 내지 않거나 가게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가계보증금 2,600만 원도 포기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가게 유지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제 정말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장사가. 하지만 가게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이자 독촉까지 시달립니다. 돈 냈어요? 자는 어려울 것 같은데 150 맞추기가. 오늘 안 되면 그냥 가게 그 중요한 물건 빼놔요. 그 자물쇠 딴 걸로 잡을 거니까. 이 씨는 이제 가게를 사채업자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아무래도 너무 높다 보니까 원금은 차감이 안 되고 높은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가게를 포기하는 상황이 와도 그때까지는 최대한은 일해서 해봐야죠.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자 사채나 일수를 쓰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무리한 조건을 거는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처음에 빌린 거는 뭐 이제 한 1,500 정도 했다가 그게 이제 또 안 되니까 이제 또 다시 빌려서 또 갚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막지를 못해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자영업자들 보니까 사채를 쓰다가 결국에는 더 힘들어져서 가게를 넘기는 일이 흔하더라고요. 전문가 시민단체는 정부와 경찰이 대대적으로 불법 사채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인 조치와 제재를 가하고 자금 조달의 한계를 느낀 자영업자들에게는 정책금융 등 대책을 조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JTBC 정아람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선 살을 떼갈 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포샤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도 기승입니다. 금융사를 사칭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에 되레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의심이 돼서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하면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가로채는 앱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70대 정모 씨는 이달 초 A저축은행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싼 이자로 주겠다는 제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러더라도 먼저 이제 그 알집 그걸 먼저 깔아라 그러더라고. 앱을 깔자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기존에 카드사 대출금 2,500만 원이 있다고 하자 정부 지원금 5천만 원을 내줄 테니 우선 그걸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대출 계약이 유지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에는 카드사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기존 빚을 갚는 대환대출은 불법이라는 경고 전화가 왔습니다. 공문업을 해봤기 때문에 내 모든 은행의 계좌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막 합법성으로 신체적인 거나 재산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정 씨는 카드사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거기 팀장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말고 그냥 봉투만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은행 계좌를 풀기 위해 급하게 돈까지 마련한 정 씨가 사기를 의심한 건 허술한 채무변제 증명서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축은행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짜고 친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정 씨에게 깔도록 했던 앱은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번호가 미리 입력돼 있어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이 늘자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이처럼 신종 금융 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올 상반기 2만 2천여 건으로 작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군대가 달라집니다. 아마 많이 좋아졌다는 반응도 나올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병장을 기준으로 월급이 60만 원을 넘습니다. 또 매달 이발비도 1만 원씩 줍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사의 봉급이 올라 병장 기준 한 달에 60만 8,50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보다 12.5% 올랐습니다. 2000년에 1만 원 남짓됐던 월급은 꾸준히 인상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 96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또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은 한 달에 1만 원씩 이발비도 받습니다.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신 부대 내 이발병은 차츰 줄이기로 했습니다. 치약이나 샴푸 같은 개인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지원도 올해까지 한 해 9만 원대였는데 내년부턴 13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지가 제주인 병사들을 위해 한 해 왕복 2번까지만 해줬던 항공기 이용 지원 횟수도 내년부턴 왕복 8번까지 가능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뀝니다. 보충력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4급 판정 기준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1에서 3등급을 받게 되는 현역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년 6월부터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입영을 미룰 수 있습니다. BTS는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커피가 물이고 밤샘이 삶이고 야식이 낙이고 내 속은 쓰리고 쓰린날이 쌓일 땐 3중 복합 솔루션 겔포스 M 위산중화, 위벽보호, 위통치유. 요즘 속 쓰리면 겔포스 M. Serum your skin. Dalba di Italy.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마치 겨울이 끝난 것처럼 포근했죠. 하지만 이번 주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북극발 한파로 그 기세가 대단하겠는데요. 북극 상층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겠습니다. 상층 기온을 나타내는 일기도입니다. 푸른색이 영하 30도, 보라색이 영하 40도보다 차가운 걸 의미합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굽이치며 우리나라로 다가오는데요. 찬 공기가 가장 깊숙이 내려오는 31일, 한파가 절정이겠습니다. 이후로도 찬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다시 강하게 내려오는 다음 주, 연초에 또 한 번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밤부터 추워지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데요. 연초에도 아침에 영하 10도 내외,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예상됩니다. 몰려오는 건 한파뿐만이 아닙니다. 매우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반하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생기는데요. 충남 내륙엔 최대 5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엔 20cm,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0cm 이상으로 성인 무릎 높이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한파와 폭설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중서부 지역엔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쪽에서 이렇게 눈구름이 다가오는데요. 이 영향으로 중부 지역은 오후에, 남부 지역은 저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중부 지역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계속 낮아지겠는데요. 오후 동안 내린 눈비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 내일 밤사이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며칠 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찬 공기에 밀려 점차 남동쪽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아침에, 부산은 밤에 대기질이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흐르네.